네,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주제는 팬데믹 시대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안양대 이미림 교수님께서, 논평은 성시훈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데믹 시대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대학교의 이미림입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의 순서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사업 시행의 목적과 의의,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성과, 그리고 인성교육 사업 학사 운영 분석 정리, 인성교육의 운영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의 목적과 의의는요, 여러 향교서원에서 이미 지침을 받아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향교서원 교육 경험과 유교문화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유교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인성 확립의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로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운영 지원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선생님들 지원 단계에서 전부 향교서원에서 이미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상황은요, 각 기관별 대략 20회차의 교육이 실시가 되었고요. 8월 말부터 11월까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시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등부에서는요, 주로 한자, 예절교육, 동봉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지역별 특화교육을 하는 곳으로는 향토인물과 역사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교육에서는요, 인문학을 통한 일상적 사유를 끌어내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의 장점은요, 지역사회에서 향교와 서원이 담당해야 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을 잘 잡아내는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으로는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팬데믹의 상황에 대비할 만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모든 문화적 사유와 활동 또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향교서원 청소년의 인성교육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 향교서원이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적 방식의 대면 교육의 장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원어민 세대의 아이들이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 교육의 장점을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디어를 통해 자라난 세대의 문해력은요, 고전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 게임을 하듯이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자, 지금 가장 심각하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시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성은요, 현재 공교육에 진입하기 시작했거나 얼마 되지 않는 초등 저학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초등학생,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직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3년생 이후 출생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요, 줌 또는 팀즈 등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일상 속에서 능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상이요, 기존의 초등학생들이 겪었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지금 2013년생 이후 출생자들이요, 성인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사회적 감수성, 공동체성이 퇴화할 것으로 보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상을 맞이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현재 초등학생들의 삶을 사회 변화에 따라 긴 안목으로 연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배워가고 예절을 익혀가던 모습들이요, 이제는 플랫폼 교육을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활동을 통해 익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첫 해,
작년이죠. 우리는 어떠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대한민국 교육계는 모두 당황하며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 갔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학교의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을 또 본다면은 빈곤아동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밖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치되는 경우가 같이 늘었다라는 거죠. 지역사회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 사회성이 더욱 결여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 등 자극적 컨텐츠에 노출되거나 방치되었다는 거죠. 빈곤아동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부모님들이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에 방치될 경우 아이들도 같이 방치됐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죠. 교육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향교서원이 추구하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지향점이 저는 일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교서원의 인성교육의 목표점은 그래서요, 두루뭉술한 목표보다는요, 인성교육의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공자님은 유교무류의 교육 방침을 지향을 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제자들의 성장을 도왔죠. 그래서 향교서원의 인성교육 또한 마찬가지의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거점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잠시 그 향교서원별 학사 운영 내용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향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시로 들었다시피 인성교육을 위한 명명덕,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8개 덕목, 인성교육의 협동생활화, 인성교육의 필요성, 요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왜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별 자율권을 준다는 면에서는 책임지고 운영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학사 운영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왜 조율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 대상이 매주 달라진다고 해도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가게 되면은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슷한 내용의 중원부원의 그런 내용을 4번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창원향교, 치동서원, 벽진서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원향교 같은 경우는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 순서의 배치가 일관성이 부족해 보여서 단계적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치동서원 같은 경우는요, 각 학교마다 교육 대상이 다른 것으로 일단 커리큘럼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성교육을요, 예절교육에 국한시켜보는 관점, 그리고 통일되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벽진서원 같은 경우 동영상 녹화 교육은 참신한 발상일 수는 있습니다. 교육 여건상 비대면 강의 선택 시 녹화 강의보다는 소규모로 실시간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요, 청소년들은요, 대부분 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녹화 강의를 갖다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선조들의 문화를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운영 내용의 다양성은 좋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어떤 피드백 프로그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목천향교의 경우요, 지역의 특색을 살렸으나 유교 사상이 중심인지 역사가 중심인지 차별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송담서원의 경우는요, 인성교육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인성교육의 취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동양과 서양의 주제, 무엇을 말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학사 운영의 커리큘럼만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던져놓고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언양향교는요,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교육 내용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광주향교 같은 경우는 비대면 랜선 투어와 SNS 소통 방법을 통해 유교 문화와 현대사회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통하고요, 전통을 활용한 빅데이터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일상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교서원에서도 가능한 미래교육의 중요 접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학사 운영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양에는 없는 효문화. 서양에는 효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효문화라고 단정을 짓는 그 헤드라인을요, 청소년 교육 대상으로 한다면, 와, 서양에는 효가 없대. 얘네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없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에는 왜 효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방서원 같은 경우는요, 자신을 알고 소통의 감수성을 키운다는 측면도 좋고요. 영화를 통해 전통 문화를 읽어갈 수 있다는 점도 참신해 보입니다. 이는 이제 영화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교육으로 급박하게 전환을 해야 할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주제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학사 운영 방법이 아닌가, 비교적 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읍향교는요, 흥미로운 전통 요리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놀이만으로 운영을 했을 때 비대면 운영 시 이 놀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천향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절교육 중심입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은요, 자칫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향교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교육 중심은 흥미 유발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흥미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들은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있어. 엄마 재밌었어. 와, 짱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향교 서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요, 유교 사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들 데려다 놓고 뭐 조금 체험시킨다, 중간중간에 유교사상 한다, 요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천향교는요, 인성교육이 예절교육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입견을 굉장히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지역사회 특징과 향교 특성을 살린 교육이 같이 접합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진천향교 같은 경우 두 곳의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시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다른 내용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강과 같은 형태로 인성교육 내용의 체계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용진서원은요, 인문학을 기반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본질적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용진서원 같은 경우는요,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향교서원의 자체 강의 인력을 안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동봉서와 한자교육, 예절교육, 대략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 경험과 여건상 두 가지 경우가 무난하다라고 각 향교서원에서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할 부분은요, 향교서원의 청소년 인성교육의 방향 전환은 분명히 필요하다. 교육 대상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릅니다. 대상에 따른 접근 방법의 차별화와 교육 방식에 따른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업 지원 단계에서부터요,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5학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상별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단점을 살린 상태에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시면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요, 교원을 양성하는 방법부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향교서원 또한 강사 프로의 인력이 모든 대상을 향해 특화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강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력 확충, 없어요. 인력이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향교서원의 자체 인력을 우수한 교수자로서 만들어내고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의 기본적 자질 여건 향상의 방법으로 인성교육 시행 전에 강사 대상 지역별 순회교육과 함께 완성된 강의안을 전문 인력이 검토할 수 있는 피드백 제도의 신설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성된 강의안을 미리 받아서 전문 인력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교육이 끝났습니다. 교육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참여 강사들로부터 다시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을 통해서 강사 스스로 교육 후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피드백 서류를 제출하는 강사들에게 추후 강사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최소한의 개입으로 인성교육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교 서원의 교육 기능에 대한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원에 따른 일시적 교육 기능은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적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적 성과가 절실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향교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가장 상시적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들이 현장에서 만나본 부모님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안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재미없어요. 아이들이 가기 싫어해요. 이런 대답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향교서원에서 고민을 하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와 거기 갔더니 되게 재밌더라, 웃기더라, 먼저 내가 생각할 만한 무언가를 던져주더라, 진실하게 이야기가 되더라, 진솔하게. 그래서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장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소문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 향교 프로그램 되게 괜찮아.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 국가 지원과 뭐 여러 가지를 합치기 때문에 여기서 향교선에서 인성교육을 받는 비용은 완전히 무료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다 찾아다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향교소원이 다만 전통을 고수하는 기능보다는 오늘날 청소년의 모습을 직시하고요, 교육 기능이 상향 평준화의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은 지금은 각 기관의 재량보다는 중앙의 개입, 성균관의 개입이 더욱더 많은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입과 관리로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교육 내용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어본다면요, 제시된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만 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송담서원의 경우요, 동양과 서양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4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성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강의 주제만으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알 수 없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평상교의 경우요, 프로그램 중에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재난재해 인명구조 구급요령을 포함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교서원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재난재해 인명구조 구급요령 괜찮죠. 하지만 이 부분과 현직 소방관이 와서 운영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과 유교사상이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거는 학교에서 다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을 다시 향교소원에서 재반복할 필요는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향교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요, 향교 교육의 목적과 연계되는 부분이 반드시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서상으로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수향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성고등학교에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인성교육 관련 진행 부분은 부드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직 교사 신분으로 교내에서 실시된 사업이요, 향교서원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요, 향교서원의 자체의 교육 역량을 키운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희향교의 경우도 요즘 이슈가 되는 초중등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지구환경, 기후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 유교적 사회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후 관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환경 기후 문제를 다루는데 유교사상과 연관은 돼요. 연관은 되는데 조선시대의 기후환경을 보면서 그 우한의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분량의 자료검토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유교사상과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의 강의가 진행되는지 알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해당 강의의 구체적인 강의 진행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향교서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불가했습니다. 자, 기후 문제는 초중중 모든 교과 과정에서 필수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유교적 사회와 연결이 불가하다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체험 활동을 제시하는 과정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영의 면면들을 본다면 일선학교와 연결하여 교육장소, 강좌 인력 모두 현장의 일선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팬데믹 시대 인성교육의 운영 능력을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Z세대라고 부르며 유행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며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신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학습은요,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데이터 등을 쉽게 수집, 공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청소년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을 잠시 제가 끌어와 본다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이 특징인 아이들입니다. 그런 시대고요. 큰 전환의 시대에는 과거 또는 기존의 규칙을 의심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집단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을 제가 굳이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이 좋은데 유교사상의 말씀이 좋은데 왜 너희들은 안 듣는 거니? 이렇게 말해봤자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교서원의 교육은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와 개인 생활의 변화를 겪었고 그런 일상이 우리는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사회를 형성하는 주체가 개인이 되어버린 개인화가 유발되었죠. 공적 정보와 사적 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은요. 다른 사람의 실질적 존재가 부정되는 공간이 되었고 탈억제의 효과로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교육이 또 적극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삶의 질이 저하된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선택지는요. 빈곤층을 더욱더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저학년, 취약계층일수록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돌봄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공교육이 비어있는 부분들을요. 향교서원이 담당할 수 있지 않나 계속 그런 고민이 듭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될수록요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 혼자 지내게 되면서 우울하고 마음도 건강치 않게 됐습니다. 인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자체를 배울 기회도 적어졌고요. 학교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교육 환경은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코로나로 생긴 돌봄 공백으로 사회성이 약화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인성교육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인성 문제에 대한 고찰이 요구됩니다. 비대면 시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은 비대면 시대가 아닌 대면 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육 주체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교서원의 역할. 자, 학교 교육의 대안이 어떻게 돼야 될까? 대안으로 학교 밖 값비싼 사교육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서 교육은 달라져야 되겠죠? 향교서원이 공교육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준공교육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완전한 사교육과 공교육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이제 공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성교육까지 사교육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인성은 개별화된 사회에서 순수 사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일정 부분 공교육의 지분이 들어간 중공교육의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디서 하나? 일반 학원에서 합니까? 안 됩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향교서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향교서원이 인성교육의 사실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까? 교수자의 자질을 또 담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차선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강의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한 강사 고용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성교육이요. 교수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개별화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을 끌어낼 수 있어야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별화된 인간은요.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품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즘 상황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나 이외에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하게 되죠.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한 결과 인성의 문제와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단순하게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예를 갖추어야 하는지 외면적 모습에 대한 숙지만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이 가능한지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교성 커리큘럼을 봤을 때 전부 예절교육 합니다. 물론 예절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겉모양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내면적 모습에 대한 강의가 그런 숙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게 언어로 전달을 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인지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철학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향교서원의 인성교육은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된 철학교육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착하게 삽니까? 착하게 안 살아요.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라고 말을 하겠죠. 인간이 다 함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대한 고민을 아이들과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문은요, 사람 됨됨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성이 다른 사람만이 글을 읽고 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 것은 인성교육은 인간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성의 문제는요, 차이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능력에 기초합니다. 인성교육은 단순한 선한 인간이 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철학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고요. 그래서 향교서원의 인성교육은 커리큘럼을 만들 때부터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게 유교 사상 바탕 위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 사상의 큰 강점은요, 시의성 있는 현대적 해석을 통해 오늘날에도 인성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철학교육이 분명히 병행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얘는 공과 경이 같이 가야 한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향교서원에서 시행되는 인성교육에서 경은 빠지고 공만을 가르치고 있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를 읽어내고 접목시키는 향교는 분명히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신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인성교육과 접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유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강의의 질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림 선생님의 팬데믹 시대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성시훈입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코로나가 창궐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던 2021년 올 한 해 동안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향교서원의 교육 담당자 선생님들의 노력과 애쓰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불비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사업이 진행되어 종료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인성의 함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사문을 계승하는 저희에게 당연하게 부과된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 몇 년의 환경은 우리에게 교육의 질적 재고는커녕
생존 그 자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때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는 사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묵묵히 시행해낸 노력이야말로 일단 먼저 아낌없이 치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림 선생님께서는 일선 향교서원에서 이뤄진 청소년 인성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신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팬데믹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미림 선생님의 논의에 거의 모든 측면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는 이 토론을 이미림 선생님의 논지에 대한 비평이라기보다는 논문을 통해 촉발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제시해보고 이에 대한 고견과 비판을 다시금 청해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향교별 커리큘럼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표준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향교 서원 소속의 강사 혹은 담당자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적인 사업 선발자 선발의 형식이 고수되는 한 표준 커리큘럼이 각 향교 서원에 침투될 여지가 사실상 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균관 차원의 논의와 노력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이런 비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같은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준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모든 커리큘럼과 컨텐츠가 통일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적절한 하나의 정말 좋은 컨텐츠, 속칭 킬링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에서 하나의 큰 장점으로 부각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다른 이 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은 향교 서원별로 특화를 시키더라도 이 킬링 컨텐츠 하나만은 공통적으로 가져간다면 좀 더 수월한 형태로 현행 사업 구조에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 이러한 킬링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이기보다는 우리 교육을 직접 받는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고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미림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미있고 세련된 킬링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시킬 것인가.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기 쉽지만 이 시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나의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비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선생님께서 명료하게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갖게 될지,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교육이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되어야 하는지, 이 점을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성품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교적인 관점에 입각한 명료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유효한 형태로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방법론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변화를 더해가는 미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참 고민스럽기 그지없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은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분명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장점이라면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 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 몇 년 사이 급증한 각종 온라인 회의는 이것을 대변합니다. 사실 상상도 잘 안 됐고 막연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온라인 협업, 학술대회, 그리고 친목이 가능합니다. 정말 순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입각한 일이지만 온라인 모임을 통해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만남과 인간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미 친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허심탄회한 어떤 대화라도 가능했지만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관계는 인스턴트한 잠깐의 그 관계 이상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성인으로서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이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더 심화해 나갈 수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이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요컨대 이 지금의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는 개방되었지만 오프라인으로는 폐쇄되었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축되는 커뮤니티들이 대부분 폐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또래 커뮤니티의 붕괴는 대학에서 이미 심각한 정도이며 제 자신이 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예로 들었는데요. 대학에서 이미 심각한 정도이며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성향을 급가속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알 수 없겠지만 어쨌건 이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붕괴라는 현상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의 존재론적인 회의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수해야 할 소중한 그 무엇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소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유아 산문의 인성교육이 이러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재건에 한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가지의 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청소년 인성교육을 우리가 교육으로 접근할 것인가, 문화로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유교 사상에 입각한 교육, 특히 이제 우리는 인성교육으로 이제 한정을 더 해두고 있지만, 사실 이 인성교육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또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제약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큰 틀에서 유교적인 전통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인성을 조금 카테고리를 넓혀서, 유교적 인성을 넓혀서 유교적인 전통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시키고 그것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격세지감 같은 일입니다. 지난 세대들이 끊임없이 노력했던 전통 문화의 현대화는 최근 급격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한복의 세계화라든지 김치의 세계화, 음식의 세계화 이런 것들이 계속 노력되어 왔었지만 가시적인 어떤 결실을 맺지 못했었죠. 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노력이었는데 그것들이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결실을 맺는 그런 사태에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물과 현대물을 막론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가 전대미문의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의 언어, 곡식, 음식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주목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도시락에 김치를 싸가지고 가면은 소시지를 가져온 학생들이
종종 놀리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옛날 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것이 그야말로 글로벌한 것이다, 멋있는 것이다, 쿨한 것이다 로 여겨지는 지금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에게 이제 전통적인 것이 촌스럽거나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멋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 가지 제언을 해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일종의 역할극을 통한 역할놀이를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우리 유교 경전에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도 이야기 속에도 좋은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인간관계, 친구 사이의 좋은 인간관계, 남성과 여성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이러한 우리 유교 문화 속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내어서 역할극의 표준 대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이것들을 역할극을 통해서 행동해보고 또 그 역할을 바꾸어 나가면서 교감을 이끌어내면 유교적 기준에 입각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필요성과 평가를 재미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속에서 전통 곡식이나 음식은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한 선생님께서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곡식을 학생들에게 입히는데 통상 남자아이에게는 남자 한복을, 여자아이에게는 여자 한복을 입히는데 그것을 바꾸어 입는 체험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 바꾸어서의 역할이, 그 곡식을 입는 습관이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나쁜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성교육도 하나의 큰 틀에서의 대본을 가지고 학생들이 역할을 해보고 또 한편 그것을 바꾸어서 해보고,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한편 자식의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남자의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여자의 역할을 해보기도 해서 이해를 좀 깊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림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고서 짧은 생각을 좀 개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글로 저 진짜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딱 와야 닿는 부분이, 우리가 과연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가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부모들과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경기도권의 작은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요, 온오프를 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프라인 모임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방역 준비를 하고 나서 철저하게 어디를 견학을 해본다든가 같이 대화를, 실제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몇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붕괴라기보다는 온오프 병합의 문제로 가게 된다면은 향교소원에서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도요, 제가 이제 완전한 블렌디드 수업과 완전한 또 사이버 강좌를 운영을 해봤지만은 블렌디드 형태의 수업은 또 나름의 긴장감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는 그때 맞춰서 아이들하고 또 실시간으로 뭔가를 그때 상황에 맞춰 새로운 이슈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15주차를 한꺼번에 찍어서 올려놔 버리니까 또 사이버 강좌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온전하게 사이버 강의로 운영이 되는 거.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과목 수업에서 그냥 그 과목을 내가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커뮤니티 붕괴라는 현상이 있어서는 저도 진짜 동감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오프를 어떻게 적절하게 병합할 것인가, 병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한다. 향교소원에서 온오프를 병행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매주차 이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 면대면으로 보고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거에서는 더. 두 번째 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한마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뭐 사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리 선생님께서는 뭐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이제 향교가 더 인성교육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특히 어린 아이면 어린 아이일수록 이 교육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교육과 함께 우리가 이제 초등교육을 보육이 결합된 교육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케어하고 부모가 없는 시간 속에서 그 아이들을 안전하고 또 이제 안전하게 교육을 시켜낼 것인가,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까지 이제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향교에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또 한편 지원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교에서는 이미 유치원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 인성교육이라고 하기 조금 나이가 더 어리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은 아마도 그런 더욱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점에서도 좀 고민해 볼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역할극을 통한 역할놀이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교육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인성교육이다, 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재미없는 컨텐츠만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봤는데 마지막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굳이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전통 상례의 방식을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 부분에서 그거는 작가의 생각이었을까? PD의 생각이었을까? 그 전통 상례 형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방식. 그래서 굳이 뭐 옛날 것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가서 아이디어를 따오면은 아이들은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왔다, 뭐 누구 나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유교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장면 하나하나에서도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추모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굉장히 거기에서 표현이 잘 됐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쓰면은 아까 영화를 가져다 쓴다는 그런 향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어보 같은 거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놀이지만은 꼭 전통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 현대적인 것 속에서 유교 사상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런 훈련을 이게 앞으로의 교수진들이나 강사진들에게 그런 요령을 조금 더 전수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걸로 요번 이 주제 그 발표와 논평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